어머니, 저 왔어요. 지혜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순옥은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혜구나. 어제 왔다가 또 왔네. 무슨 일이 있니? 순옥이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채셨어요. 지혜는 옆에 앉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순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말인데요. 집이 왜? 순옥의 눈빛이 예민해졌어요. 오빠들이 집을 팔았어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순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순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준호 오빠가 집을 이미 매매 계약을 했대요. 계약금까지 받았다고 해요. 지혜가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5세 김순옥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세 남매를 키워내신 순옥 할머니. 하지만 갑작스러운 고혈압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고 그 사이 자식들은 어머니 몰래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2층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그 집은 40년이 넘는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새겨져 있지만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었죠. 외벽 곳곳에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졌어도 이 집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텃밭이 있고 상추며 깻잎, 고추가 푸르게 자라고 있어요. 순옥이 직접 심어 가꾸는 이 작은 정원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김순옥은 올해 75살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밥을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죠. 허리는 많이 구부정해졌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빠릅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는 손길이 수십 년 경험으로 다져진 노련함을 보여주죠. 밥솥 뚜껑을 열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그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순옥은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세 남매를 키워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서 아이들을 책임져야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뜨거운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밥값을 벌어 아이들 학비를 대고 옷을 사입혔죠. 손에 화상 자국이 생기고 발이 퉁퉁 부어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늘 깨끗한 옷을 입혀보내고 용돈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눈물을 흘린 날도 많았죠. 하지만 아이들이 훌쩍 자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이제는 손주들까지 생겼으니 순옥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에요. 아침 6시쯤 되면 장남 준호가 찾아옵니다. 52살인 준호는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제법 번듯해 보이죠.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와서 차에서 내리는 모습만 봐도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순옥의 눈에는 언제나 어린 시절 우유병을 물고 다니던 그 아이로 보여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싸우고 와서 울먹이며 엄마 품에 안겼던 그 모습이 어제 일 같습니다.
엄마 안 주무셨어요?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인사합니다.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나죠. 일찍 일어났지. 반찬 좀 싸줄게. 순옥이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니 평소보다 더 야위어 보여요. 준호는 최근 들어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댔다가 큰 손실을 봤거든요. 시장 상황을 잘못 읽었던 탓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괜찮은 척 애써 밝게 웃으려 합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죠. 곧이어 차남 민수도 나타납니다. 48살인 민수는 중견 정보기술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평범한 회사원 복장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가 직장 생활의 무게를 말해주죠. 하지만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아 늘 불안합니다.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어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생활비는 빠듯하고 아이들 학원비며 대출 이자로 매달 허덕입니다. 집사람과 싸우는 일도 잦아졌어요. 형 왔네. 민수가 준호에게 인사하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형제지만 서로의 속사정은 잘 모르죠. 엄마, 무 김치 좀 많이 주세요. 애들이 좋아해서. 민수가 부탁합니다. 순옥은 큰 통에서 무 김치를 정성껏 담아줍니다. 직접 담근 김치 맛은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드는 과정부터 정성이 가득합니다. 새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이죠. 손주들이 이 김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막내딸 지혜가 들어섭니다. 44살인 지혜는 간병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라 쉽지 않지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느라 얼굴이 많이 지쳐 보여요. 수입이 많지 않아 늘 빠듯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지혜가 순옥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예전보다 더 거칠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괜찮아. 내가 더 고생이 많구나. 순옥이 지혜의 손등을 토닥이며 답합니다. 세 남매가 모이면 집안이 활기차집니다. 오랜만에 형제가 한자리에 모였으니 순옥의 마음도 따뜻해지죠. 밥상을 차려놓고 함께 앉아 아침을 먹는 모습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입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고 갓 지은 밥의 윤기가 식욕을 돋웁니다. 하지만 각자의 속마음은 복잡합니다. 준호는 빚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민수는 직장을 잃을까봐 불안하며 지혜는 적은 수입으로 생활하기가 버겁죠.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웃으려 노력합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요. 대화는 주로 날씨나 손주들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순옥은 비닐봉지에 반찬을 정성껏 담아줍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미역국까지 일주일치 반찬을 준비해주죠. 자식들이 집에 가서 끼니를 거르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입니다. 반찬통 하나하나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김치는 너무 짜지 않게, 멸치볶음은 고소하게, 시금치나물은 부드럽게 무친 정성이 가득합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몸 관리 잘하고. 순옥이 현관 앞에서 자식들을 배웅하며 당부합니다. 자식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순옥의 눈빛이 애틋하죠. 언제까지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 시선에 담겨 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순옥은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려요. 그릇들을 하나씩 닦으면서
아이들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이 그릇들로 얼마나 많은 밥을 먹였는지, 얼마나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평생 고생한 건 다 이 아이들 잘 되라고 한 건데, 이제는 좀 쉬고 싶구나. 40년 넘게 지켜온 이 집, 자식들을 키워낸 이 공간에서 순옥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행복들이 모여 만들어낸 평범한 일상이지만 무언가 변화의 조짐이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순옥 자신도 모르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순옥은 평소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몸이 유난히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거든요. 목덜미가 뻣뻣하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나이 탓이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은 몸이 아파도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던 순옥이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려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부엌 바닥이 빙글빙글 돌고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더니 캄캄해졌습니다. 그대로 정신을 잃고 부엌 바닥에 쓰러져 버렸죠. 뜨거운 밥솥 근처였는데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 이웃집 박 아주머니가 우유를 가져다 주러 왔다가 발견했습니다. 평소 순옥이 이맘때면 마당에서 빨래를 널거나 텃밭을 가꾸는데 집이 너무 조용해서 이상했거든요. 현관문이 열려 있는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어 들어와 본 거였죠. 순옥 씨, 순옥 씨,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박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순옥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손을 코 밑에 대어 보니 숨은 쉬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 박 아주머니는 순옥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순옥 씨, 정신 차려요. 곧 병원 갈 거니까 힘내세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순옥을 옮기고 혈압을 재어보니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순옥은 즉시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의사는 혈압을 낮추는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고혈압성 뇌출혈 위험이 있어서 24시간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큰 합병증은 없어 보이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순옥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은 곧바로 세 자녀에게 전해졌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순옥의 휴대전화에서 가족들 번호를 찾아 연락했거든요. 준호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나와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조급했어요. 어머니가 혹시 큰 일이라도 난 건 아닐까 걱정되어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곧이어 민수와 지혜도 병원에 도착했어요. 세 형제가 중환자실 앞에서 얼굴을 마주했을 때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평소 잘 만나지도 않던 형제들이 이렇게 모이니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혜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혈압이 200이 넘게 올라가 계셨어요. 지금은 약물로 조절하고 있지만 일단 안정을 취하시면서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실 겁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세 형제 모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온몸에 선을 꽂고 누워 계신 모습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 모습을 보니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이틀 뒤 순옥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해했어요. 목이 말라 깨어났는데 낯선 곳이었거든요.
옆에서 지혜가 손을 잡고 있었죠. 지혜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이틀 동안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어요. 지혜의 목소리에 안도감과 걱정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목이 마르네. 순옥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집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오신 거예요. 혈압이 너무 높으셨대요. 박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다행이었어요. 지혜가 물컵을 입에 대어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감기 한 번 제대로 앓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하니 온몸이 무겁고 힘이 없었어요. 담당 의사는 순옥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해요. 무엇보다 혼자 계시다가 이런 응급 상황이 생기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 형제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특히 혼자 계시다가 위험하다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세 형제는 병실 복도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약을 드시고 잠들어 계셨고 병실 밖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의사 말 들었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대. 이번에 박 아주머니가 발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준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렇다고 누가 모실 수 있겠어? 우리 다 바쁜데. 나는 회사에서 구조조정 바람 불어서 더 늦게까지 일해야 하고. 민수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나도 간병일 때문에 집에 거의 없고 밤에 응급 상황 생기면 어쩌지? 지혜도 고민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에 지혜가 펄쩍 뛰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를 요양원에? 그런 곳에 어떻게 모셔? 지혜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엄마 나이가 75이야. 앞으로 더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가 24시간 돌볼 수는 없잖아. 준호가 설득하려 했습니다. 민수도 준호 편을 들었어요. 형 말이 맞아.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야. 요즘은 시설도 좋고 간병사들도 전문적이야. 나도 회사 일로 정신없고 지혜도 간병일 하느라 바쁘고. 아니야. 엄마는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어. 그냥 혈압약만 잘 드시고 우리가 자주 찾아뵈면 돼. 지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망정이지. 다음에 또 쓰러지시면 어떡할 거야? 밤에 쓰러지시면?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 만약에 더 큰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세 형제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지혜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 자체가 불효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를 이제 와서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야. 요즘 시설도 좋고 전문 간병인들이 계시니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어. 혈압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그런 곳에 가시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평생 가족과 함께 살아오신 분이.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반박했어요. 민수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일단 엄마께서 퇴원하시고 나서 다시 상의하자. 지금 당장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엄마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그때 병실에서 순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들아, 뭘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니? 잠이 깬 순옥이 병실 문을 통해 복도의 대화를 엿들었던 거예요. 세 형제는 깜짝 놀라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엄마, 언제 일어나셨어요? 지혜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너희들 목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로 그렇게 싸우고 있었니? 순옥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대충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감이 왔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앞으로 엄마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옥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요양원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말이 마치 자신이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나이 보라고.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해요. 요양원 가셔야지.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끝까지 반대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아직 집에서 지낼 수 있어. 내가 자주 와서 돌봐드릴게. 하지만 순옥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일로 자신도 나이를 실감했거든요. 알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마. 순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어요.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순옥은 퇴원과 동시에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참사랑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3층 건물에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옥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게 되었으니 당연했죠. 어머님, 여기가 앞으로 지내실 방입니다. 간병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의자가 전부였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순옥의 마음은 춥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물건들은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있는 게 전부였거든요. 식사 시간은 오전 8시, 오후 12시, 저녁 6시입니다. 약 드실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간병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순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할 기력도 없었어요. 세 자녀가 짐을 정리해주고 떠난 후 혼자 남은 방에서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들이 희미했어요. 고향 집 마당에서 보던 그 푸른 하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낯선 침대, 낯선 냄새, 복도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들이 모두 어색했습니다. 집에서는 새벽 오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져 밥을 짓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제공되었거든요. 한편 순옥이 요양원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동안 준호와 민수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사무실에서 둘이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형, 엄마 집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 말하려고 했는데
준호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어요.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 몇 년 전에 상속세 문제 때문에 엄마가 미리 넘겨주셨어. 그때 너는 회사 일로 바빠서 참석 안 했잖아. 준호가 설명했어요. 사실 이것은 준호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당시 순옥이 나이를 생각해서 미리 재산 정리를 하자고 했을 때 준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옮겨 놓았거든요. 물론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의미가 되었어요. 그럼 형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거네? 민수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준호가 잠깐 망설였어요. 엄마가 살던 집인데 함부로 팔 수는 없잖아. 하지만 두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준호는 부동산 투자 실패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고 이자만으로도 매달 부담이 컸습니다. 민수 역시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문이 돌면서 불안한 상태였죠. 형,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요양원에 계시고 우리는 각자 살 곳이 있고 준호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지혜는 뭐라고 할까? 지혜는 간병일하느라 바빠. 그리고 어차피 집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 민수가 설득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호와 민수는 동네에서 가장 큰 부동산 중개소인 황금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중개사무소는 큰 유리창에 매물 정보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공인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희 어머니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디 위치에 있는 집이신지요? 중개사가 컴퓨터 앞에 앉으며 물었어요. 준호가 주소를 알려주자 중개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 동네 요즘 재개발 얘기 나오는 곳이죠. 시세가 많이 올랐을 텐데요. 집을 직접 보러 간 중개사는 만족스러워했어요. 대지도 넓고 건물도 튼튼하네요. 요즘 이런 넓은 마당 있는 집 찾기 어려운데 시세로는 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억이라는 금액을 들은 준호와 민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각자의 빚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매매 진행하시려면 등기부등본이랑 필요 서류들 준비해 오세요. 요즘 매물이 잘 나가서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와 민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형, 4억이면 내 빚도 다 정리하고 남을 것 같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하자. 준호도 동의했어요. 며칠 후 준호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다시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까지 모든 서류가 완비되었어요. 매수 희망자가 벌써 나타났습니다. 현금 거래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중개사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매수자는 30대 중반의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이가 둘 있어서 마당 있는 집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가격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3억 8천만 원의 합의를 봤어요. 계약금은 10%인 3,800만 원입니다. 잔금은 한 달 후에 치르겠습니다. 매수자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깐 망설였어요. 지혜한테 알리지 않고 진행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옆에서 눈짓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죠. 준호가 결정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순옥의 집은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습니다. 계약금 3,80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지급되었어요. 준호와 민수는 각자 절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중개소를 나서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 엄마한테는 언제 말씀드릴 거야? 잔금 들어오고 나서 얘기하자. 지혜한테도 그때 알리고. 준호가 답했어요.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 수표를 만지작거리며 당분간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지혜에게는 아직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에서 순옥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고향 집에서 자신이 가꾸던 텃밭은 어떻게 되었을까? 마당의 감나무는 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 순옥이 요양원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막내딸 지혜는 오늘도 간병일을 마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단감이 나왔길래 몇 개 사서 요양원에 갖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길을 걷는데 마음 한편이 늘 무거웠어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생각 때문이었죠. 동네 골목 입구에 다다랐을 때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박 아저씨였어요. 50대 중반의 박 아저씨는 이 동네에서 10여 년간 중개업을 해온 터라 주민들과는 모두 얼굴을 익히고 지냈습니다. 지혜와도 평소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죠. 아, 박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지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한쪽 손으로 옮기며 허리를 숙였어요. 지혜 씨. 안 그래도 댁 얘기 좀 하려 했는데. 요즘 바쁘지? 박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지혜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박 아저씨의 말투가 어색했거든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우리 집 얘기요? 무슨 일이에요? 지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 아저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 그게 오빠들이랑 계약이 진행 중이라서 집 상태 좀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 순간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순간 힘을 잃었어요. 무슨 계약이라는 건지, 오빠빠들이 무슨 일을 벌인 건지 전혀 모르겠었거든요. 네, 무슨 계약이요? 지혜가 당황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박 아저씨는 그제야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혜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거예요. 얼굴이 당황스러워지더니 손사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몰랐구나. 어머니 댁 매매 계약이요. 계약금도 오고 갔고 이번에 잔금 일정만 잡으면. 박 아저씨의 말이 점점 작아졌어요. 순간 지혜는 장바구니를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심장이 요동쳤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죠. 엄마 몰래 우리 집을 팔아버린 거야? 오빠들이. 어떻게? 지혜의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박 아저씨는 더욱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어요. 아, 미안해요. 제가 괜한 말을 했네. 아무튼 형님들한테 잘 물어보세요. 저는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박 아저씨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은 지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장바구니의 무게도 느끼지 못한 채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피땀 흘려 지킨 그 집을
요양원에 계신 동안 몰래 팔아버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혜는 충격을 안고 곧장 오빠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 준호가 물었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오빠 사무실로 갈게요. 민수 오빠도 불러주세요. 1시간 후 지혜는 준호의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민수도 와 있었어요. 두 형제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마치 공모라도 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큰오빠, 작은오빠, 박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우리 집 팔았다면서요? 지혜가 문을 열자마자 따졌습니다. 준호와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들킬 줄은 몰랐거든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일단 앉아서 차근차근 얘기하자. 준호가 달래려 했습니다. 앉아서 얘기할 거 없어요. 엄마 살아계신데 어떻게 집을 팔 수가 있어?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변명하려 했어요. 지혜야,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사정이 있다고. 어쩔 수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혜야, 이건 다 너를 위해서도 하는 거야. 요즘 집값 떨어진다고. 지금 안 팔면 나중에 더 손해야. 제 위해서요? 웃기지 마세요. 그럼 엄마한테는 물어봤어요? 지혜가 반박했습니다.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죽을 지경이야.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겠고 빚쟁이들이 매일 독촉하고 이 돈 없으면 정말 끝장이야. 그러면 엄마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든지 해야죠. 몰래 팔면 돼요? 지혜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께 말씀드리면 허락하실 것 같아? 괜히 마음만 상하시게 할 뿐이야. 어차피 요양원에 계시니까 집도 필요 없고. 필요 없다고요? 그 집이 엄마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평생을 바쳐서 지킨 집이라고요. 지혜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민수도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어요. 지혜야, 너는 내 상황을 몰라. 대출 이자만 해도 매달 수백만 원이야. 정말 방법이 없어.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엄마를 속이고 집을 팔다니. 지혜가 목이 메어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너는 대안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겠어? 현실이 이런 거야. 현실이라고요? 이건 배신이에요. 엄마에 대한 배신이라고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갈등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세 남매가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우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준호와 민수는 경제적 현실을 앞세웠고 지혜는 도덕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미 계약금도 받았어. 한 달 후면 잔금까지 들어와.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더욱 절망했어요. 계약금까지 받았다고요? 정말 끝까지 가시려는 거예요? 지혜야, 우리도 살아야 해. 너는 혼자니까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고. 민수가 마지막 변명을 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들의 마음이 이미 굳어진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빠들이 그러실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엄마께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지혜야, 엄마를 괜히 상심시키지 마. 준호가 만류했습니다. 상심시키는 게 누구예요? 오빠들이잖아요. 지혜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갈등은 격화되었고 지혜는 결국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혜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 충격을 감당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모르고 계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인의 집이 팔리는데 당사자가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한 지혜는 어머니 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어요. 용기를 내어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지혜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순옥은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혜구나. 어제 왔다가 또 왔네. 무슨 일이 있니? 순옥이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채셨어요. 지혜는 옆에 앉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순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말인데요. 집이 왜? 순옥의 눈빛이 예민해졌어요. 오빠들이 집을 팔았어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순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순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준호 오빠가 집을 이미 매매 계약을 했대요. 계약금까지 받았다고 해요. 지혜가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순옥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함께 신혼 때부터 살기 시작한 곳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 지켜낸 터전이었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며 울고 웃었던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내가 피땀 흘려 지킨 집을 내 새끼들이 순옥이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혜가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순옥은 이미 심한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순옥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었지만 몸에 힘이 빠져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즉시 간병사를 불렀고 곧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갔어요. 근처 큰 병원 응급실로 옮겨야겠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순옥은 다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어요.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곧바로 오빠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준호와 민수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지혜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무슨 일이야?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께 집 팔린 얘기했더니 쓰러지셨어요.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준호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의사는 뭐라고 해? 민수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악화래요.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위험하다고. 지혜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세 남매는 응급실 앞에서 무거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각자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준호와 민수는 죄책감을 느꼈고 지혜는 오빠빠들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몇 시간 후 순옥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매우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 어머니를 보며 세 남매 모두 마음이 무거웠어요.
병실 밖에서 남매들은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모두 조용했어요.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혜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계약을 취소해야겠어. 준호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그때 민수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형, 그게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준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금을 내가 계약금이 왜?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날렸어. 다 날렸어. 민수가 고백했어요. 순간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내가 계약금을 다 날렸다고. 형, 나도 미쳤었어. 한 번만 따면 빚을 다 갚고도 남을 줄 알았어.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 오빠, 설마 도박을? 온라인 카지노였어. 처음에는 조금씩 벌었거든. 그래서 욕심이 나서 민수가 참회하듯 털어놓았어요. 준호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너 정신이 나갔어? 3,800만 원을 도박으로 다 날려? 형,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지혜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계약금을 돌려줘야 계약 취소가 되는데. 준호도 당황했어요. 계약 취소를 위해서는 계약금을 배상해야 하는데 그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계약금의 2배인 7,600만 원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장이네. 준호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민수의 도박을 탓했고 민수는 자신의 상황을 비관했으며 지혜는 오빠들의 탐욕을 원망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는 순옥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평생 일궈낸 터전을 잃고 자식들마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가족의 위기는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어요. 순옥이 중환자실에서 위험한 상태로 누워 계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의료진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상태라며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남매는 교대로 병실을 지키며 어머니의 회복을 기다렸어요. 준호와 민수는 계약금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도박으로 날려버린 3,8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매수자는 이미 잔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계약 파기를 하려면 계약금의 배상은 물론 위약금까지 물어야 했어요. 지혜는 오빠들의 무책임함에 분노하면서도 어머니의 상태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간병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생활비도 빠듯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어머니가 우선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혜는 어머니의 물건들을 가져오기 위해 요양원에 들렀습니다. 갑작스럽게 입원하게 되어 필요한 생필품들이 부족했거든요. 어머니 방에서 옷가지와 세면용품을 챙기던 중 침대 밑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지혜가 상자를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들과 통장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혜의 눈에 띈 것은 어머니의 자필로 쓰인 편지 봉투였어요. 봉투 겉면에는 내 마지막 뜻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유언장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지혜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글이었어요. 내가 이 글을 쓰는 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 집과 재산 때문에 너희들이 싸우는 날 말이야. 평생 너희들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내 재산이 너희들 욕심의 불씨가 될 뿐이구나.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다. 이 집은 사회에 기부할 것이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 지혜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집을 기부하실 생각이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막내 지혜에게는 특별한 부탁이 있다. 내가 몰래 모아둔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면 좋겠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 너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처럼 보람된 일은 없단다. 지혜는 상자 안을 다시 뒤져봤어요. 과연 통장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니 놀라운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식당을 하시면서 조금씩 모아두신 돈이 총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혜가 믿을 수 없어 했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준호와 민수에게는 미안하지만 돈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면 한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이다. 지혜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담긴 글이었어요. 동시에 오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엄마 뜻을 반드시 지켜야 해. 오빠들이 뭐라 해도. 지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 날 지혜는 병원에서 오빠들을 만났습니다. 준호와 민수는 여전히 계약금 마련 방법을 찾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지혜야, 혹시 돈 좀 꿀 데 없을까?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돈이요? 지혜가 되물었어요. 계약 파기하려면 계약금이라도 돌려줘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 준호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혜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와 통장들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에게 말해줄 생각은 없었어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거든요. 저도 간병인로 겨우 살아가는 처지라서요. 지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병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깨어나셨는데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세 남매는 급하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은 산소 마스크를 벗고 힘겹게 말씀하려 하고 계셨어요. 엄마,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몸이 약하세요. 지혜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야. 할 게 있어.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집은 이미 내 뜻대로 정해놨어.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다가서며 물었어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순옥이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준호와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집이 너희들 욕심의 대상이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순옥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어요. 지혜만은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편지에서 이미 그 뜻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지혜야. 순옥이 막내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따로 준비해 둔 게 있어. 나중에 알려줄게.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준호와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집이 기부된다는 것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돈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의지 앞에서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순옥이 병실에서 집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준호와 민수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순옥의 의지는 확고했고 오히려 두 아들을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지혜만이 어머니 곁을 지키며 간병을 도왔어요. 매수자인 젊은 부부는 잔금 치를 날짜가 다가오자 준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진 것을 안 준호는 계속 미루기만 했어요. 결국 매수자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났는데 왜 연락이 안 되시는 거죠? 매수자 남편이 준호의 사무실에서 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준호가 변명했어요. 그럼 언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건가요? 저희도 전세 빼야 하고 이사 준비도 해야 하는데. 매수자 아내가 불안해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은 집주인이 매매를 반대하고 계셔서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서에는 소유자가 선생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수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명의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니가 반대하시니까. 준호가 곤란해했어요. 매수자 부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입은 피해는 누가 책임져요? 결국 매수자들은 계약 파기를 통보하며 계약금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준호는 막막했습니다. 계약금은 민수가 도박으로 날려버렸고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줄 돈은 더더욱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순옥이 입원해 있는 병원 회의실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세 사람의 얼굴은 모두 지쳐 보였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매수자들이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어.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며칠 사이에 훨씬 야위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혜는 두 오빠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계약은 이미 무효예요. 엄마의 유언이 있어. 집은 원래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집은 내 명이라고.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한 거였어요. 명의가 오빠 거라고 해서 오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살아계신데. 지혜도 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난 죽게 생겼어. 정말 죽게 됐다고. 내 목만이라도 달라. 제발. 몫이 뭐가 있어요? 엄마가 기부하신다는데. 지혜가 반박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지혜를 설득하려 했어요. 지혜야, 현실을 봐. 엄마 말씀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집값이 4억인데 그냥 기부해버리면 우리는 뭐가 남아? 오빠는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가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뭔지.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도 가족 있고 책임질 게 있어.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세 남매의 다툼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그때 병실에서 나온 간병사가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한데요. 어머님이 깨어나셔서 여러분을 찾으세요.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네요. 세 남매는 서둘러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은 침대에 반쯤 일어앉아 계셨어요. 며칠 전보다 많이 좋아 보였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습니다. 너희들이 또 싸우고 있었구나. 순옥이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몸조리나 하세요.
우리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준호가 말했어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잘못 키운 탓이다. 돈의 소중함은 가르쳤어도 정의 소중함은 못 가르쳤구나. 엄마. 지혜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순옥은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준우야, 민수야. 내가 바란 건 집이 아니라 너희들의 우애였다.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람의 정을 버린다면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준호와 민수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씀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사랑으로 일궈낸 곳이다. 너희들을 키우려고 피땀 흘린 곳이고, 그런 곳이 돈 때문에 가족을 갈라놓는 원인이 된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순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항변하려 했어요. 엄마, 그래도 현실적으로. 현실? 순옥이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현실은 내가 어머니를 속이고 집을 팔려 했다는 거다. 현실은 민수가 그 돈을 도박으로 날렸다는 거고, 민수는 바닥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현실은 지혜만이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켰다는 거다. 순옥이 지혜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순옥이 물으셨어요. 엄마가 요양원 방에 남겨두신 상자를 찾았어요. 편지도 읽었고요. 지혜가 고백했습니다. 순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랬구나. 그럼 내 뜻을 알겠지? 네. 집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시고 저에게는 반찬 가게를 하라고 하셨죠. 지혜가 답했어요. 준호와 민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순옥이 두 아들에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미리 준비해둔 유언이 있다. 이 집은 사회에 기부하고 지혜에게는 따로 마련한 돈으로 새 시작을 하게 할 거다. 그럼 저희는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 힘으로 살아가거라.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다. 순옥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준호와 민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의지가 확고했고 법적으로도 이미 매매 계약이 파기된 상황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들의 잘못이 명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매수자들과의 분쟁도 정리되었어요. 계약금 반환은 지혜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으로 해결했고 집은 정식으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의 뜻과 법적 상황 앞에 결국 두 아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은 등기 이전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어머니의 강력한 의지 앞에서는 더 이상 어떤 욕심도 부릴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석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순옥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몸의 기운도 많이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집을 기부하기로 한 결정이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순옥이 평생 살던 집은 정식으로 사랑나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재단에서는 그 집을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생활시설로 꾸며 활용하기로 했어요. 순옥이 원했던 대로 가난하고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기부식 당일 순옥과 지혜만 참석했습니다. 준호와 민수는 오지 않았어요. 아직 어머니를 대면하기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재단 관계자들은 순옥의 선행에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어머님의 아름다운 뜻이 많은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단 이사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순옥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일이니까요. 이 집이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편 지혜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 적힌 대로 반찬 가게를 열기로 결정한 거예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지만 깔끔한 상가를 얻었습니다. 엄마, 이 자리 어떠세요? 지혜가 빈 상가 안에서 순옥에게 물었습니다. 순옥은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좋구나.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햇볕도 잘 들어오고 여기서 맛있는 반찬 만들어 팔자꾸나.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경험이 있던 순옥의 조언을 받아가며 주방 설비를 갖추고 진열장을 배치했어요. 간판도 함께 정했습니다. 순옥 반찬 가게라는 이름으로요. 엄마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가 평생 하신 일이니까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구나. 순옥이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한 달 후 순옥 반찬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순옥이 직접 담근 김치와 정성스럽게 만든 나물 반찬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사장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우리 애들이 막 잘 먹어요. 단골 손님이 되어버린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껏 담근 거예요. 순옥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지혜는 어머니 옆에서 반찬을 포장하고 계산을 도왔어요.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화목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해온 일을 함께하니 지혜도 금세 익숙해졌어요. 지혜야, 이 시금치나물 좀 더 부드럽게 무쳐봐. 손님들이 좋아하실 거야. 순옥이 딸에게 요리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네, 엄마. 이렇게 하는 거죠? 지혜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가게를 운영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와 민수였어요. 두 사람은 가게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들어왔습니다.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옥은 두 아들을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가 났던 마음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서운함은 남아 있었어요. 왔구나. 순옥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순옥은 한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을 때 순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라면 엄마도 용서할 수 있어. 순옥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돌아왔어요. 두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살아가거라. 순옥이 당부하셨어요. 네, 엄마. 꼭 그렇게 하겠어요. 준호가 약속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다시는 도박 같은 건 하지 않을게요. 성실하게 살겠어요. 그날 저녁 준호와 민수는 반찬을 조금씩 사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을 오랜만에 맛보니 어릴 때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 맛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순옥 반찬 가게는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맛있는 반찬은 물론이고 순옥과 지혜의 정성 어린 서비스 때문이었어요.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덤으로 반찬을 더 주기도 했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안부도 물어보았어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 식구들이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순옥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음식 만드는 일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네요. 지혜도 간병일을 그만두고 가게 일에 전념했습니다. 수입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어느 겨울 저녁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하던 중에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 순옥은 지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지혜야. 집은 없지만 정은 남아야지. 내가 바란 건 이런 거야. 가게 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 속에서 순옥 반찬가게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과는 서먹해졌지만 막내딸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찾았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혜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순옥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모녀는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옥 할머니와 지혜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잃는 것이 진정한 얻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돈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가족 간의 진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순옥 할머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용기, 그리고 지혜처럼 끝까지 가족을 지키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